제4장 실천이성 비판의 제목, 목표, 그리고 구조. 서문과 서론의 죄. 1. 들어가며. 실천이성 비판의 서문에서 칸트는 책의 제목, 목표, 그리고 다른 저작들과의 관계를 논하고 자신의 자유론의 예비적 설명을 제출하며 비평가들에 맞서 자신의 견해를 변호한다. 서문의 상당 부분은 순수이성 비판과 정초에 대한 당대의 비평들을 다룬다. 주요한 비평가들의 답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철학의 다양한 부분들을 더 일관되게 입증하기를 바랐다. 또한 거기서 그는 자신의 윤리학 이론의 특정 논점에 대한 별개의 비평들에 간략히 답하고 본문에서 대답을 예고한다. 서론은 다른 책의 제목 및 목표를 논한 뒤 새로운 비판서의 구조 및 편성을 다룬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 책의 제목과 칸트가 그 제목을 선택한 까닭을, 제3절에서는 그가 이곳저곳에서 진술한 책의 목표들을 논한다. 제4절과 제5절에서는 이 목표들 가운데 둘을 더 자세히 다룬다. 그 다음 제6절에서는 이 저작과 도덕 형이상학의 관계를, 제7절에서는 실천이성 비판의 짜임 구조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8절에서 서문의 논쟁점들을 그 역사적 계기에 일차적인 강조점을 두고 고찰한다. 이것의 철학적 의미는 나중에 더 체계적이고 덜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책의 제목. 제1장에서 보았듯이 칸트는 이 책의 저수를 기획하기 전에도 순수 실천이성 비판에 대해 언급했었다. 하지만 그가 서문의 첫 문단에서 말한 대로 이 책과 사변이성 비판의 평행관계는 더 긴 제목을 요구하는 듯 보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썼을 때 그는 그 제목을 단순히 실천이성 비판으로 정했다. 이 첫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는 모든 칸트 번역자의 사기를 꺾는 어려움과 만난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비판이란 어떤 뜻인가? 이것은 책 제목의 일부일 수 있고 이 경우 비판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어떤 것의 비판적 탐구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가 이성체계의 전개를 위한 예비학이라고 불렀던 철학의 정식화된 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비판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18세기 활자폭과 독일어에서 모든 명사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쓰인다는 사실은 낱말의 두 쓰임새를 대소문자로 구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칸트가 비판을 사용한 모든 구절마다 그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첫 문단에서 실천이성 비판은 바로 이 책을 가리키며 사변이성 비판은 비록 그 표현이 제대로 된 책 제목도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히 함축하는 것도 아니지만 순수이성 비판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여기서 두 비판서의 평행 관계가 설정된다. 그러나 두 번째 비판서를 추가했을 때 그는 첫 비판서를 쓸 당시의 믿음을 포기했다. 본래 첫 비판서는 이성의 전 능력, 즉 이론적 능력과 실천적 능력 모두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의도했기 때문이다.
그가 정초를 썼을 때 그는 순수 실천이성 비판이 실천이성에 대해 수행하는 것은 순수 사변이성 비판이 형이상학에 대해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1785년에 칸트는 두 비판 작업의 기능상의 평행관계를 인지했다. 하나는 이미 작성되었으나 다른 하나는 당시 아직 독립저술로 기획되지 않았다. 그런데 서문에서 평행관계가 언급되고 1785년에 언급된 제목의 사용이 정당화되는 듯 여겨질 수 있다 해도 1787년의 그는 두 저작의 기능의 평행관계를 부정하는데 더 주력했다. 첫 비판서가 순수 이론이성의 월권의 제안에 관여하는 반면 둘째 비판서는 경험적 실천이성의 월권의 제안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서문의 첫 문단 및 서론에서 그는 순수 실천이성은 어떠한 비판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필요한 작업은 다만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실천 이성 일반의 비판으로 족하다. 이로써 순수 실천 이성이 아니라 단지 경험적으로 조건지어진 실천 이성만이 순수 이론 이성이 그렇듯이 주제넘게 월권을 행사함이 폭로된다. 그런데 제목에 대한 이러한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철학의 한 부문의 이름인 비판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애매성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첫 비판서의 제목에서도 비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거기서 비판되는 대상이 이성의 비판, 이론 이성의 비판, 사변 이성의 비판, 순수 지성의 비판 등의 부정확한 이름으로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미뤄볼 때 그렇다. 칸트의 형식적 정의에 따르면 비판은 순수 이성을 그리고 그 원천과 한계를 순전히 평가하는 학문으로서 순수 이성의 체계의 예비학이다. 비판은 두 가지 기능을 지닌다. 소극적으로 그것은 이성의 권한의 한계를 설정한다. 이것은 사변형이상학의 변증적 가상들을 폭로하거나 예방하는 경찰 기능이다. 적극적으로 비판은 회의주의가 허락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영역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학문의 안전한 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극적 의미에서 비판은 합리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대답이고 적극적 의미에서 비판은 경험론에 근거한 회의주의에 대한 대답이다.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제목을 선호한 까닭에 칸트는 여기서 이 표현을 1차적으로 소극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험적 동인들에 기초한 실천이성의 요구들의 제안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비판의 소극적 의미에서 볼 때 두 작업은 평행관계가 아니다. 소극적인 비판의 표적이 하나는 순수 사변이성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실천이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실천이성에 대한 소극적 비판만이 우리 앞에 놓인 책의 목표는 아니다. 심지어 순수 실천이성도 변증성을 지닌다. 이 변증성은 감성적으로 규정된 실천이성과 순수 실천이성의 충돌이 아니라 순수 실천이성 자신의 이념들 간의 충돌이다. 따라서 순수 실천이성 또한 소극적 비판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 우리가 비판이란 표현을 적극적 의미로 취하면 이 책을 순수 실천이성 비판으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순수한 실천이성만이 입법적일 수 있으며, 물론 저 입법은 앞으로 저술되어야 할 도덕 형이상학에서 더 분명히 설명되어야 하겠지만, 도덕적 경험을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법칙은 예비학인 비판에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제공하는 이론이성의 원칙들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그는 실천이성 비판은 실천이성의 가능성과 범위, 그리고 한계에 관한 원리를 완벽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순수 실천이성의 비판이다. 이 논거들 뿐만 아니라 반대의 논거들도 함께 고려할 때 두 해석 모두에서 똑같이 탁월한 근거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 제목을 선택한 결정적 근거는 그가 책의 첫 번째 임무로 삼았던 소극적 의미의 비판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인 것 같다. 제목이 정해진 뒤 서문의 첫 문단은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다. 칸트는 평행관계가 순수 실천이성의 비판과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한 쌍의 제목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옳게 병행을 이루는 것은 실천이성 비판과 사변이성 비판이거나 아니면 순수 실천이성 비판과 순수 이론이성 비판일 것이다. 사변이성 비판이란 제목의 책은 없다. 하지만 칸트는 단지 평행관계를 꾸며내기 위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비판서가 그가 실제로 이름 붙인 것과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이렇다. 제목의 평행관계는 1786년의 순수이성 비판 재판의 광고에서 순수 사변이성 비판에는 순수 실천이성 비판이 추가될 것이라는 보고에 기인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마침내 그가 더 짧은 제목을 택했을 때 그는 첫 문단에서 이것이 실로 그가 1786년 이래 예고했던 저작임을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칸트는 1780년에 저작에 대한 전혀 다른 구상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광고 당시에 저술 내용을 분명히 구체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뒤의 경우라고 생각한다. 3. 책의 목표들. 앞절에서 우리는 칸트가 이 제목을 택한 이유를 논하면서 그가 서문과 서론에서 진술했던 책의 몇몇 목표들을 언급했다. 그 목표들은 다음과 같이 더 체계적으로 진술될 수 있다. 1. 다음을 밝혀낼 수 있도록 이성의 실천적 능력 전체를 검사하기. A.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다는 것. B. 경험적으로 촉발된 실천 이성은 월권적 요구를 한다는 것. 따라서 그것에 적절한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 C. 순수 실천 이성은 순수 이성 비판에 의해 논박된 것을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2. 두 비판서를 사후적으로 짜 맞추지 않고도 모순 없이 이론 이성에도 요구되는 특정 이념들의 실체성을 확립하기. 이론 이성은 단지 그 이념들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만 제시할 수 있었을 뿐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거나
실제 대상들을 지닌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었다. 3. 의무의 가능성의 원리들, 곧 순수 실천 이성의 법칙들을 확립하기. 이로써 실천 이성 비판을 자신의 예비학으로 삼는 도덕 형이상학에서 그 원리들이 경험적으로 발견된 존재자의 특정 유인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기. 4.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들 간의 불가피한 변증성을 해소하기. 게다가 서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책의 상당 부분에 할애된 두 가지 다른 목표가 있다. 5. 도덕 철학이 정확히 자기 고유의 체계적 형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탐구하고 정당화하기. 6. 순수 실천 이성의 법칙들이 인간 마음에 진입하여 이 마음의 준칙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이에 더해 서문과 서론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순수 실천 이성의 비판을 요구하기 위해 정초에서 진술된 두 가지 다른 목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칸트가 이 책을 조술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 책의 첫머리에서 두드러지지 않고 실로 유력한 지위를 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랍다. 그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7. 다만 적용될 때에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궁극적 분석을 통해서는 하나이자 동일한 이성만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공통 논리 아래에서 사변 이성과 실천 이성의 통일을 제시하기. 8. 순수 실천 이성의 종합적 사용이 가능함을 제시하기, 즉 실천적인 선험적 종합 명제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제시하기. 서문의 논의를 다루기 앞서 목표 7과 8부터 고찰해보자. 4.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통일.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통일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 확언되며 거의 책 전체가 이 확언을 정교히 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책의 어느 곳에서도 칸트가 말하자면 독자가 한눈에 알아챌 수 있게 내가 왜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 단지 동일한 능력의 두 가지 적용이라는 점에서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까닭을 당신에게 정확히 제시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특정 구절에서 그는 아직 독자를 만족시킬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듯이 쓰고 있다. 그는 두 비판서의 구조의 비교가 언젠가 그로 하여금 순수 이성의 전 능력의 통일이 통찰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정당하게 불러일으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비록 칸트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 하나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말하기는 다행히 그리 어렵지 않다. 성숙기의 윤리학 논고에서 칸트는 순수 이성의 입법 이외에 다른 어떤 기초를 가진 도덕적 원리나 실천적 원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성은 원리들의 능력인 바 그것은 지성에 의해 생각되는 모든 것을 사유의 최고의 통일 아래로 불러들인다. 이제 만일 타당한 실천적 원리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원리들이 필연성이 오직 이성에 의해 포착된 보편적인 동시에 필연적인 원리들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실천의 내적 통일성은 그 자체로 현존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우연적일 것이다.
오직 이성만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원리들을 인식이나 분명에 제공할 수 있다. 정초의 제1절과 실천이성 비판의 상당 부분에서 칸트는 행위를 규정하는 비이성적 근거들은 내적으로 일관되지도 필연적으로 구속력을 지니지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음을 제시하려 했다. 실천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통일보다는 분열을 일으킨다. 어떠한 도덕적 질서도 그러한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없다. 그러나 이성은 실천적 영역에서도 이론적 영역에서도 수행한 것과 동일한 기능, 즉 체계화하고 통합하고 보편화하며 우연적인 것을 필연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론적 영역에서 이러한 목표들을 위해 사용된 이념들은 단지 규제적이다. 거기서 이념들은 품행의 결과를 규정하거나 필연화하지는 않은 채 탐구되는 품행을 위한 한갓 준칙들만 제공한다. 반면에 실천적 영역에서 자유의 이념은 경험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경험을 구성한다. 그 경험은 그 이념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것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론 이성의 기능을 오해하고 이론 이성의 이념들이 지성계에 대해 구성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 선언론적 이념들은 초험적이 되고 철학적 사유는 이율배반과 오류 추리 및 가상에 빠진다. 순수 이성 비판의 변증론은 바로 이것을 폭로하고 제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각 행위의 동기들 및 그 동기들이 통일을 위해 요구되는 무조건적 조건들을 동일한 이성이 제공하는 한에서 그 이성은 자신의 이념들에 대응하는 대상들을 실제로 산출하는 내재적 이성이다. 우리가 이 이념들의 요구에 따라 행위함으로써 산출되는 그 대상들은 외부 세계의 사물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제 경험에서 자유의 이념을 직접 표현하는 행위의 동기들이거나 마음의 상태들 또는 의지의 결단들이고 도덕 법칙은 그것들의 필연적 귀결이다. 에드워드 케어드는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이행에 대해 탁월하게 논평하기를 이성은 자신의 이상이 세계 속에서 실현된 사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스스로 저 이상을 실현하려 한다. 이성은 우리의 행위와 마음가짐을 통해 내재적 완결성, 질서, 그리고 체계적 통일성과 함께 확립될 수 있을 세계의 이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실천적이 된다. 이 이념들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론 이성은 계속해서 멀어지는 목표를 헛되이 추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초에서 모든 실천 철학의 한계에 관한 논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성이 어떻게 실천적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가능성을 의심할지도 모른다. 거기서 칸트는 이성이 어떻게 실천적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일은 자유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우리가 왜 시공간 안에서만 대상들을 직관하는가 라는 물음과 마찬가지로 상위의 원리로부터 이끌어낸 답변으로는 답해질 수 없다. 그것들은 싫지 않은 어떤 것이 필연적 존재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것들의 파악 불가능성은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상 밖에도
실천이성 비판이 아니라 판단력 비판에서 제출된다. 그는 말하기를 이성은 항상 모든 조건들이 무조건적 조건을 발견하기를 요구한다. 이 요구는 경험 안에서 충족될 수 없으며 이성은 무조건적 물자체, 무조건적 실체, 그리고 무조건적 원인에 대한 이론적 사변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사변 속에서 이러한 이념들은 단지 가정일 뿐 인식이 아니며 우리가 탐구를 인도하기 위해 그 이념들을 가정한다는 사실로부터 어떠한 이론적 결론도 도출될 수 없다. 실천적 영역에서 무조건적 필연성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의 이성 자신의 인과성이며 이는 의무의 부름을 의식하는 우리에게 사실로서 드러난다. 그런데 이성이 명령한 것은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야만 하는 것을 구별한다. 실천 이성은 뒤의 개념을, 이론 이성은 앞의 개념을 정립한다. 물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상 의지 활동 및 이에 대응하는 행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해도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개념적 간극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개념적 구별은 단지 인간 정신의 고유성 때문에 이성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만일 우리의 이성이 자신의 대상들의 자율적인 충분한 원인이었더라면 존재와 당위의 구별은 이성이 단지 생각만으로 대상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그렇듯이 불필요하다. 또한 그런 경우에는 필연적인 것, 실제적인 것, 그리고 단지 가능한 것 사이에 어떠한 구별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동일한 이성이 두 가지 다른 관계 아래 있음을 직접 통찰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정신의 주관적 구성 조건의 한계 때문이다. 인식 능력으로서 이성은 오직 우리가 감성적 소열을 수동적으로 수용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대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순수 실천 능력으로서 이성은 적어도 대상들을 인식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므로 감관에 주어진 것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다르게 구성된 지성, 곧 직관적 지성에게서 이 구별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성이 우회적이라는 점은 주어진 것들, 즉 소요에서 출발해 보편적으로 나아가고 생각만으로 소요를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은 우연적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시공간 내에서만 대상들을 경험한다는 사실만큼이나 우연적이고 불가해하다. 우리는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즉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순수 이성을 겸비한 다른 종류의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지성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나 그렇다고 그것의 현존을 반드시 가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처음에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던 구별이 사실상 단지 관계에서의 차이로 생각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직관적 지성의 가능성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존재와 당위의 구별, 필연적인 것과 가능한 것의 구별, 그리고 기계적으로 야기된 것과 목적론적으로 야기된 것의 구별이 오로지 우리에게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과 별개로 칸트는 서로 다른
두 적용 방식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 하나의 이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실천이성과 이론이성 간의 외견상의 대립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이렇게 뚜렷이 감시된 대립은 의무개념, 법칙과 덕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인식과 신앙의 구별을 정초하기 위해 설정된다. 5. 실천적인 선험적 종합명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물음은 순수이성이 의지의 직접적 규정 근거일 수 있고 행동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히려는 임무 1의 A와는 다르다. 그것은 또한 정초에서 칸트가 정식화했던 물음, 즉 순수 실천 이성의 종합적 사용은 어떻게 가능한가와도 약간 다르다. 여기서 제출된 물음은 실천 이성 비판에 나오지 않으며 활자화된 형태로는 도덕 형이상학에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낱장 문서의 6번째 단편에서 정식화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미 칸트 자신은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함을 의식하고 있었다. 순수 이성 비판과 형이상학 서술에서 유비적인 이론적 물음이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저 물음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도 조금 기이하다. 누군가는 이 책의 기획 의도가 저 물음에 있다고 예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정초의 처음 두 절은 도덕적 행위의 정식을 발견하기 위해 도덕성의 현상들을 고찰하는데, 거기서 발견된 정식은 실천이성 비판에서 전제된다. 정초의 전반부는 도덕성이 오직 의지나 동기의 문제이지 상황이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진술로 시작된다. 비록 어떤 의지가 사실상 다른 동기로부터 선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선의지는 오직 그것이 선하다는 이유에서만 자기 행위의 동기를 구하는 의지이다. 선의지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행위하는 의지이다. 비록 그것이 자발적으로 수행된 어떤 행위에 의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어떤 욕구를 늘 수반한다 해도 이러저러한 결과에 대한 욕구로부터 행위하는 것은 아니다. 정초 제2절에서 이러한 고찰은 도덕적 선으로 간주될 수 있는 동기의 전제이자 기준인 정언명령의 정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나 처음의 두 절은 실제 사실들의 확언과 타당한 도덕적 명령들의 표현으로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많은 진술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또한 이 절들의 목표가 분석적이고 그 결론은 미정적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상기시키는 진술들도 포함한다. 두 절은 그러한 것이 실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덕성의 구조를 다룬다. 원리들은 의무가 아무런 진리도 없는 키마이라 같은 관념이 아닌 한에서만 반드시 참으로 진술되며, 원리들이 개념적 정확성은 이 세계 어딘가에서 참된 덕이 발견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무관하다. 이 원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칸트는 분석적 방법을 따랐다. 그가 도덕에 대한 평범한 이성인식과 통속적 도덕 철학으로부터 출발하고 이것을 최초에 주어진 것으로서 가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마치 그가 형이상학 서술에서 수학과 자연과학의 타당성을 가정하고서 그것들이 타당한 인식이라면 무엇이 참이어야만 하는지 물었던 것과 같다. 그러나 형이상학 서설이
순수이성 비판과 분리된 채 회의주의에 대한 대답으로 간주될 때 커다란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초의 처음 두 절도 그 책의 마지막 절 또는 실천이성 비판과 분리되는 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가 된다. 여기서 분석적 방법은 오직 분석 판단으로만 이끈다는 점이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칸트가 실천적인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 부른 정언 명령의 정식으로 안내한다. 그런데 종합 명제가 이런 식으로 발견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분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선언적이라면 그것은 경험적 사실들의 호소를 통해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적어도 그것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와 같은 비판적 탐구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그러한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한 명제를 확언할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때에만 원리들은 종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직 그때만 우리는 가능한 도덕적 명령의 정식이 실체적이고 정당하게 공표된 명령의 정식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리하여 칸트가 정초 제3절의 문제를 진술할 때 그리고 그가 책 서문에서 각별히 독자의 주목을 촉구한 실천이성 비판의 한 구절에서 바로 그 문제로 되돌아갈 때 그는 실천이성 비판이 다음의 A와 B를 입증하는 임무를 지닌다고 말하는 셈이다. A. 순수이성이 실천적으로 실제적 사용을 지니며 그것은 도덕성의 가능한 현상의 조건적 분석에서의 한갓 논리적 사용도 실용적 성공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조직하는 일에서의 한갓 논리적 사용도 아니라는 것. B. 도덕성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선언적 종합 판단이 실제로 정당화된다는 것. 목표 A는 분석론 전체를 통해 달성되며 목표 B는 분석론의 연역 부분에 할애된다. 6. 도덕 형이상학과의 관계. 이 책과 도덕 형이상학의 역사적 관계는 앞서 이미 어느 정도 다루어졌고 제8절에서 서문의 논쟁점들을 설명하면서 얼마간 다시 고찰될 것이다. 2절에서는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과 학문의 체계의 관계를 논하는 한 각주 그리고 실천이성 비판을 단지 자신의 예비학으로 삼는 도덕 형이상학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한 문단을 고찰한다. 칸트에 따르면 순수 이성 비판이 이론적 학문을 분리한 것과 달리 실천 이성 비판은 실천적 학문의 분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학, 자연과학, 형이상학으로 나뉘는 이론적 학문의 부문은 전적으로 선험적이라고 진술된 반면 법론과 덕론으로 나뉘는 실천적 학문의 부문은 의무들을 인간적 의무들로 특수하게 정의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실천 이성 비판의 일부가 아니라 도리어 두 비판의 작업을 즉 인식의 선언적 원리들의 정교화와 인간 본성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함께 전제한다. 하지만 서문의 한 각주에서 칸트는 자신의 일반적 입장이 심리학이 가정하는 사실들에 기초한다는 예상되는 비판에 미리 답하는 가운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 도덕 철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던 개념들인 생, 욕구 능력, 그리고 쾌를 정의하고 이것들이 그가 필요로 한 정의들과
사실들의 전부이며 그것들은 그 성격상 경험적이라고 선언한다. 물론 이 사실들이 직접적으로 명징하게 도입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를테면 우회적으로 심리학이 순수 실천 이성의 불가능성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이 개념들을 정의할 필요는 없음을 밝히기 위해 도입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경험주의조차 순수 실천 이성의 비판의 목표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다음의 물음을 불러온다. 도덕 철학은 얼마나 순수할 수 있을까? 칸트는 이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않으며 일관성도 없다. 그가 추구해온 순수성의 정도는 오직 볼프의 보편적 실천 철학의 공허한 추상 속에서만 달성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5단계의 순수성이 칸트의 전체 계획의 지절들의 내재함을 식별할 수 있다. 1. 인간 이성의 고유한 본성과 무관한 그리고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오직 순수 이성의 사실에만 의존하는 도덕 철학, 정초에서 구상된 도덕 형이상학. 2. 명령, 존경, 의무의 개념들이 토대가 되는 정의들과 같은 단계 1과 심리학에서 빌려온 3가지 정의들에 의존하는 도덕 철학, 실천 이성 비판. 3. 경험적으로 인식된 인간 본성의 다양한 현식들과 무관하지만 인간 본성에 적용 가능한 단계 2의 원리들의 체계적 전개로서의 도덕 철학, 실제 저작으로서의 도덕 형이상학. 4. 경험적 사실들을 포함하는 단계 3의 체계적 해설인 실천 철학의 체계. 빈번히 언급되었지만 저술되지 않은 저작. 5. 도덕적이고 실용적인 인간학, 실천 규칙들의 사파적 서술, 윤리학 강의와 인간학. 이리하여 비판과 체계의 예리한 구분선은 지워지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흐릿해진다. 그리고 책으로 쓰인 도덕 형이상학은 단계 3보다 4에 가깝다. 칸트가 저술했던 유일한 도덕 형이상학은 사실상 실천이성 비판이었다. 오직 이 책만이 오로지 개념들로부터만 이끌어낸 선험적 인식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이 사실인 한에서 그렇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을 예비학으로 삼는 도덕 형이상학을 쓴 적이 없거나 적어도 완성하지 못했다. 그가 이러한 방향에서 출판한 책은 또 다른 예비학인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가 유일하다. 학문으로 등장할 수 있을 형이상학은 이미 3권의 비판서 그 자체로부터 출현한 셈이다. 이중의 형이상학과 그 책에는 계속 멀어져만 가는 이상이 되었고 엄밀하게 보면 3권의 비판서 이후 더 이상의 형이상학은 필요 이상의 기획이었다. 설령 그것이 칸트에게 자신이 되풀이해 말해왔던 일, 자신이 그동안 참아왔던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일지라도 그렇다. 7. 책의 구조. 이 절에서 나는 비판의 전 구조를 다루려 한다. 여러 하위 부분들의 세부 사항들은 주의 과정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논의될 것이다. 사람들은 칸트의 건축술을 가끔 흥미롭게 여겼으나 자주 경멸스럽게 취급했고 대개는 참을 수 없어 했다. 그들은 만일 칸트 스스로가 자신의 건축술적 도식들을 엄격하게 지키려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저작들은 스콜라적 모범을 따르면서도 더 융통성 있게 조직되었을 테고 어쩌면 더 짧아질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곤 한다. 칸트는 체계의 지절들을 완비하려는 이상 때문에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기여하는 면도 적은 장들까지 전부 저술했기 때문이다.
실천 이성 비판은 과도한 건축술적 열의로부터 거의 완전히 자유롭다. 단 두 부분은 그 기원상 첫 비판서와의 평행관계가 강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 부분 또한 이 저작의 유기적 구조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들로 여길 만한 근거를 이 기회를 통해 발견할 것이다. 이 저작의 구성은 파악하기 쉽다. 그러나 논의가 필요한 몇몇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다. 저술 계획은 두 곳에서 진술된다. 두 번째 진술에서는 두 비판서의 구조가 비교되는데 비교를 하면서 칸트는 첫 비판서의 구조를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오류는 그 자체로 교훈적이다. 다음 표는 첫 비판서의 해당 부분의 실제 구조, 칸트가 기억해낸 구조, 그리고 두 번째 비판서에서 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조를 나타낸다. 순수 이성 비판의 실제 도식을 나타내는 첫 번째 단은 저작이 다루는 인식 능력, 즉 감성, 지성, 이성에 따른 구분을 제시한다. 1787년에 그가 기억하고 있는 도식인 두 번째 단은 인식 대상에 따른 구분인데 여기서 분석론이 감성론을 포함하는 까닭은 양자가 모두 현상계의 인식에 해당되고 지성계의 인식을 가정하는 변증론과 분리되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두 번째 단의 구분은 두 영역의 비판적 존재론이라는 내용상의 더 중요한 구분을 나타낸다. 이 두 영역 중 하나는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다른 하나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두 번째 비판서에서 실천적 타당성을 부여받는다. 8. 서문의 논쟁점. 나는 칸트의 앞선 저작들에 대한 서평들이 실천이성 비판을 저술하려는 그의 결단에 기여했음을 암시했다. 확실히 그것들은 그가 착수했던 첫 번째 문제들에 속하며 책의 상당 부분은 그가 서문에서 언급한 비평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칸트는 특정 비평들로 인해 자신의 견해를 눈에 띄게 수정하진 않았다. 그가 두 번째 비판서에서 포기한 순수 이성 비판의 부분들은 어떤 외부의 비평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신의 발전과 자기 비판의 산물이다. 그리고 칸트와 그에 대한 비평가들 사이에는 갑론을박하는 토론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이 책을 쓸 무렵 그들의 비평은 그의 마음에 또렷했을 것이고 1787년 그의 내면에 어떤 특별한 전회를 불러온 자금만큼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40년이 넘는 그의 긴 학문적 이력에서 극소수의 저작만이 논쟁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이 이해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으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에 거의 성공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매번 실망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난해한 책들의 첫 서평을 쓰는 임무를 맡았던 가엾은 학자들에게 당연히 공감한다. 그 책들은 지금보다 당시에 훨씬 더 난해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해설가, 비평가, 주석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 자신의 반응은 보통 서평자에게 공감하기보다는 참을성이 없었고 간혹 경멸조일 때도 있었다. 지인들의 만류가 아니었으면 그는 더 자주 항변했을 테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가 자신의 시간을 더 낮게 사용하기를 바랐고 칸트 대신 그들 스스로 논쟁의 부담을 상당 부분 짊어졌다.
그러나 누구도 이미 성취된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비판 철학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실천 이성 비판 및 다른 저작들에서 칸트는 때로 서평들에서 보이듯이 사람들이 오해했던 순수 사변 이성의 개념들과 원리들을 다시 고찰해야 했다. 이러한 오해에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순수 이성 비판이 서평자인 요한 게오르크 페더나 야코브 프리드리히 아벨과의 모든 논쟁점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초의 서평들과 그를 괴롭혔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가르베와 페더의 서평은 확실히 1787년의 저술 작업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힐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비록 논쟁 속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실천이성 비판은 서문 이후에는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논쟁적이지 않다. 그것은 비전문적인 의미에서 변증적인 바 대립하는 의견들 간의 투쟁을 드러내지만 대립하는 사람들의 투쟁이라는 수사학의 용어인 변론술은 아니다. 그런데 서문은 그가 서평자들에게 개인적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이 논쟁적이다. 칸트에 대한 반박과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그가 실천이성 비판을 쓰려고 결심하게 된 상황을 드러내고 이는 책의 주요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서문의 논쟁점들은 두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에는 비평들이 포괄적인 성격 때문에 칸트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부류가 속한다. 칸트 스스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입증했던 대상들에 대한 인식을 자임하는 사람들의 비평들이 그런 경우다. 또한 칸트가 제공한 것과 같은 난해한 토대가 윤리학에 불필요하다고 간주한 이들, 비판 철학이 일관성 없다고 막연히 비난하는 이들, 그리고 칸트가 오랫동안 알려져온 것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추상적 용어의 사용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새로운 언어를 지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던 이들의 비평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서문에서 다루어지는 비평의 두 번째 유형은 더 분명한 표적을 설정하고 더 철학적인 명민함을 자주 보여준다. 그것들은 칸트가 서문에서 언급한 문제들과 관계하지만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실천이성 비판의 본문에서 제출된다. 여기에는 네 가지 비평들이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자. A. 사변에서 범주들이 초감각적 사용의 실제성이 부정되었으나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들과 관계에서는 타당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평. 이것은 지성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의 구별 문제와 더불어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평 중 하나이다. 피스토리우스는 정초의 서평과 요한 슐츠의 칸트 교수의 순수 이성 비판 에서의 서평에서 이 비평을 제출했다. 그것은 또한 그처럼 예리한 형식은 아니기는 해도 요한 프리드리히 폰 플라트의 비평에도 등장한다. 칸트는 피스토리우스를 진리를 사랑하고 명민하며 따라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성적 대상들에 대한 범주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그의 비평에 대해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말을 한다. 오직 실천 이성의 상세한 비판만이 이 모든 오해를 제거할 수 있다. 그 문제는 적합하게 실천 이성 비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분석론 제1장 제2절 사변적 사용에서 그 자체로 가능하지 않은 순수 이성의 권한을 실천적 사용에서 확장함에 대하여의 중심 주제이다. b. 정초에서 자유와 도덕법칙의 관계가 순환적이라는 것. 이는 플라트의 주장으로 그는 각각이 서로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고 이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칸트는 서문에서 이에 대해 매우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답하고 분석론 제1장 제1절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들의 영역에서 완전히 논박한다. c. 선의 개념이 도덕적 원리 이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류라는 피스토리우스의 또 다른 비판. 칸트는 이를 인정하고 분석론 제2장에서 변론을 편다. d. 어떠한 선험적 인식도 있을 수 없음의 발견. 이것은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가르베의 서평을 개정한 유한 게오르크 하인리히 페더의 견해였다. 물론 이 시기에 칸트는 페더가 어느 정도 틀렸고 가르베는 그 서평의 좋지 못한 외양과 무관함을 알게 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서평은 형이상학 서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 칸트는 이 발견에 대해 신랄하고 반어적인 언어로 답하는데 만족했다. 칸트가 이것 D에 답하는 과정은 이렇다. 우리가 이성에 의해 인식하는 것은 선험적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험적 인식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이성이 타당하지 않음을 이성에 의해 입증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는 이것이 모순임을 증명한다. 다음으로 그는 휴무의 원인성 개념을 비판한다. 휴무는 선험적 원리를 인간의 보편적 찬동의 산물로 간주했는데 거기서 원인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거짓이고 한갓 생각의 속임수인지 아닌지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는다. 하지만 칸트는 이에 대한 답이 휴무의 전제로부터 귀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셋째로 그는 책에서 거명하진 않은 비평과 페더와 달리 휴무는 수학의 보편성까지 의심할 만큼 경험론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함으로써 이성에 의해 이성이 없다는 증명을 시도하는 모순된 학설로부터 휴무의 무혐의를 입증한다. 그런데 수학은 단지 수학적 판단이 분석적이라고 생각한 휴무의 오해 때문에 비판을 모면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휴무이 그것을 분석적이라고 주장한 점에서 틀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수학적 판단들을 선언적인 것으로 간주했고 이리하여 인식의 다른 연식들의 판정을 위한 내적 기준으로 간직했다는 점이다. 순수 경험론은 철학적 사변에 대해 회의할 뿐만 아니라 수학과 도덕 모두를 파괴할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순수 경험론은 진지하게 인정되어선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철학적 이론, 곧 사변적 이론 자체는 최고의 명증성과 직접 충돌하기 때문이다.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비평가들과의 확대된 논쟁에서 제한된 시간만을 사용하거나 그들이 반박과 오해를 무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위대함은 그가 비평가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오류와 오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데 또 강단적 어법에서 다소 벗어난 비판조차 철학의 연속적인 건축을 위한 재료로 삼을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실천이성 비판의 상당 부분은 그의 재능의 이러한 측면에 비치고 있다. 그 흔적은 저작 전체에 흩어져 있지만 여기 서문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다.